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영화배우 고혜성입니다. 제 영화 다들 보셨죠? 안 보셨나요? 저는 항상 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인데 개그맨도 했었고 영화도 제가 주인공으로 찍었습니다. 내 여자의 남자친구라는 영화 정말 못 보셨나요? 어디 가도 한 분은 보셨던데 진짜 못 보셨어요? 예, 제가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이 영화가 그 한국 영화 역사상 한 획을 그었죠. 오전에 개봉해서 오후에 내린 영화. 내 여자의 남자친구를 제가 진짜 찍었습니다. 집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영화 한 편을 찍었어도 항상 어딜 가도 영화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개그맨을 이제 전혀 지금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처음 본다 오늘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예, 처음 보시죠? 전혀 개그맨 같지 않죠? 예, 영화 배우 같죠? 근데 이런 얼굴로 개그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우리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어떤 개그 유행어가 있었는지 제가 잠깐 또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총 유행어가 제가 박수 안 쳐주셔도 돼요. 예. 총 5개가 있습니다. 제 목이 약간 쉬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구야,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짜장면 2,000원에 안 되겠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어떻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 어떻게 재밌나요? 네. 제가 요 유행어로 제가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네. 아주 뭐 큰 인기는 아니고 그냥 조금 있었습니다. 네. 제가 겨우 TBCF 4개밖에 못했으니까 네, 조금 있었죠, 조금. 겨우 LA 위문 공연 갔다 왔으니까. 네, 겨우 라디오 광고 20개 했으니까. 네, 아주 조금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개그맨으로서 좀 이렇게 많은 제가 활동을 하다가 참 이게 희한해요. 저는 그 당시에, 김병만 씨가 제 친구인데 나이가 똑같아요. 김병만 씨는 그때 저보다 조금 인기가 그때는 이제 없었을 때예요. 한 7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와, 지금 방송 대상 타고 거의 최고의 전성기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도.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한번 유행어도 알렸고, 얼굴도 알렸고, 계속해서 이제 쭉쭉쭉쭉 하늘 끝까지 올라갈 줄 저희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2008년도에 제가 폭서클럽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개그 프로? 그 스탠드업 코미디? 거기에서 제가 또 제2의 전성기를 또 누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허경영 총재님을 제가 성대모사를 했었어요. 내 눈을 바라봐. 이거를 하다가 베란간에 폭서클럽이 없어진 거예요. 네. 졸지에 거기 있는 개그맨들 한 5, 60명이 다 백수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그거를 미리 그 전에 들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준비를 했을 텐데, 베란간 사라졌으니까 너희들 안 나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 50명, 5, 60명이 전부 다 진짜 백수가 됐죠. 제가 한 6개월을 집에서 놀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제가 백수를 개그를 했지만 진짜 또 한번 백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놀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저 너무 황당했어요. 나는 계속 인기가 이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방송사에서 부르지도 않고 희한해요.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이상하다. 날 왜 안 부를까? 그게 어디 네이버 지식인 거기 하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고혜성 씨가 외압으로 뭔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게 아닌가. 저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도대체 내가 왜 안 나갈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 쉬면서 그래도 제가 워낙 긍정적이라 그래 뭐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개그맨 된 이 스토리를 책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어요. 미친 듯이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거를 전부 다 그냥 100% 리얼리티로 담았어요. 그래서 책 제목은 좀 셉니다. 자신감 대통령. 그럼 세죠? 예. 근데 왜 그렇게 졌냐면 제가 저라는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봤을 때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자신감이더라고요.
오직 자신감 하나로 내가 개그맨이 됐고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내 자신감에 있어서는 뭐 그 누구한테도 나는 뭐 진 적도 없었고 뭐 지기도 싫고 해서 이제 감히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신감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로 제가 이제 책을 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돈적인 거, 물질적인 것도 가진 게 없었고, 그리고 학력도 아주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제가 제일 낮을걸요. 네. 저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1학년 자퇴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를 6년째 얘기를 해요. 왜? 너무 전 자랑스럽거든요. 제가 이게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공부를 못했으니까 자퇴를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반에서 3등 4등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다 1등 하셨어요? 네? 전교에서 10등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뭐 다들 2, 3, 전교 2, 3등 하셨나? 뭐 전국 1등만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이상하게 놀래지를 않아.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뭐 나라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들의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이런 막 표현 같은 거, 잘 놀래는 거, 막 어메이지, 오 예, 오 서프라이즈 하고 막 이게 손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 데이비드 카퍼필드 마술사 아시죠? 그분이 전 세계 공연을 다 다니다가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비둘기 하나만 날리면 부리풀 서프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람 비둘기 하나 날리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냐? 넌 오른손 봐라, 나 왼손 볼게. 뭔 놀래지를 않아. 표현을 안 해. 이 놀래거나 이거 표현을 할 때, 감정을 표출할 때 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모르세요? 얘기를 하세요. 모르면 가르쳐 줄 테니까. 예?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더 좋은 호르몬이 있대요.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최고 4,000배까지 그 호르몬이 더 좋은 게 나오는데 다이돌핀. 예. 다이돌핀이라고 제가 3년 전에 저도 책에서 봤어요. 이 다이돌핀은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거나 표현하고 놀랄 때, 뭔가 느낄 때, 필링이 올 때, 자, 다이돌핀 여러분들에게 쭉쭉 제가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고 한번. 자, 하나, 둘, 셋. 네. 좀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공짜로 4,000배 좋은 게 내려온다는데, 뇌에서.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잘했어요. 항상 누가 얘기하면, 우와, 오예, 좋다, 최고다. 네. 그래서 이거 얼굴이 원래는 이렇게 잘생기질 않았었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원래는 제가 그 개그맨, 예전에는 개그맨 이윤석 선배님 닮았다는 소리를 너무 크게 동의하시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분 소리보다도 그 탤런트 윤태영 닮았다는 소리. 예. 그리고 아주 가끔 2년에 한 번 배용준 닮았다는 소리를 저희 어머니가 가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잘 웃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봤을 때 항상 거울을 보면 되게 제가 마음에 들어요. 네. 항상 거울 볼 때마다 웃거든요. 그러면 그 배용준 씨가 정말 살짝 들어오더라고, 제 그 거울에. 어쨌든 아까 이제 잠깐 또 여러분들 하도 안 놀라셔가지고 새끼로 샜는데, 그렇게 해서 공부는 잘했지만 어느 날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더 이상 너를 학교에 보낼 여력이 안 된다. 집에 돈이 없고 쌀도 다 떨어지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퇴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자퇴를 했어요. 뭐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검정고시를 이제 했지만 저는 지금 대학교 강의도 수백 번을 다닙니다. 그리고 뭐 대기업,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기업에 가서 거기 다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너무 정상인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장애인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좀 전에 이상우 선배님은 이제 자녀분이 좀 이게 그런 장애가 있으셨는데 제가 장애인이에요. 제가 전혀 안 믿겨지죠? 거짓말 같죠?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가 장애가 있었을까? 예? 정신? 제가 좀 이상해 보입니까?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크게 안 다쳤나 보다. 왜 너무 멀쩡하게 걸어 다니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에 어떻게 써주셨냐? 영구장애. 고혜성 씨는 평생 동안 걸을 수 없다. 평생 동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맨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들으신 거고.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니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에서 뭐 아픔이 많다, 슬픔이 많다, 어렵게 살았다라는 분들을 많이 그동안 만나봤습니다. 책도 그런 분들 많이 봤고. 근데 참 저 역시 배운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장애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직 자신감 하나로 내 꿈인 개그맨이 됐다. 이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책을 냈고. 여러분들도 저를 개그맨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일을 무려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세보니까 한 25가지의 직업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그맨은 그 중에 하나예요. 잠깐 한 겁니다. 개그맨은. 정말 많은 일들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만두고 바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좀 더 벌려고 낮에도 신문 배달을 했어요. 그래도 더 벌고 싶어서 저기 새벽에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가서 거기 근처에 2,000원 주면 니아까를 대여를 해줘요. 그 2,000원 주고 니아까를 빌려서 가락동 시장 안에서 무, 야채, 양파 배달을 아침 7시, 8시까지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를 벌었냐?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예, 그때 벌고 좀 이제 또 더 벌고 싶어서 18살 때는 여기 분당 신도시, 제가 18살 때는 여기 분당이 다 논밭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분당에 투입이 돼서 여기 있는 아파트를 제가 다 건설하죠. 아이고 사실이에요. 제 손때가 안 묻은 데가 없습니다. 목수 일하고 보일러 배관공 일하고 잡부 일하고 벽돌 나르고 한 1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그때 한 120, 30 정도 받았고 좀 이제 더 벌고 싶어서 이제 밤에 하는 야식 배달 성남시에서 새벽에 음식 배달하는 거 그거를 하고 또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배달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횟집에서 서빙하면서 또 역시 회 배달할 때가 가장 정말 힘들었어요. 회는 빨리 그게 상하잖아요. 미친 듯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청계천에 가서 퀵 서비스를 하고 19살 때. 그러니까 오토바이로 할 수 있는 웬만한 배달 일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면허증 따서 대한민국의 대리운전이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을 때 제가 강남에서 대리운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21살 때는 사장님 자가용 운전수 일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루를 안 쉬었던 것 같아요. 항상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이유가 내가 가난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는데 이 가난에 이걸 한번 한을 풀어보자. 지금까지 내 부모님, 내 조상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만 나 때에는 반드시 이걸 좀 풀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못 배웠다고 해도 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제가 그런 계기를 또 어디서 찾았냐면 분당에서 막노동 뛸 때 18살 때 거기 이제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거기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누가 쓰신지 아시나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 그분이 쓰신 책을 제가 거기서 보게 된 건데 거기서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에 정주영 회장님은 대한민국 최고 부자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학교도 안 나오신 거예요. 저보다 학력이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을 얻었어요.
와,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도 대한민국 최고 1등 기업의 부자가 되고, 자, 밑에 뭐 하버드, 서울대 박사님들이 수천 명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래, 나도 한번 성공해보자. 이분처럼 미친 듯이 열정 정말 도전해서 한번 내가 성공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남보다 저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 정말 제가 이게 그런 게 좀 세요.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 벽돌을 짊어지고 그 수십 장을 짊어지고 계단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책 읽고, 그 책 읽고예요. 지금 흘리는 땀 한 방울이 나중에 1억으로 승화될 것이다. 제가 땀을 하루에 수천억을 흘렸어요. 수천억을 흘렸다니까요. 정말 한이 그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고. 근데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성공을 해서 그래 벌었어. 그러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 했을까요? 저 안 했습니다. 나처럼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고 싶고,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친구들 다 도와주고 싶었던 게 제 18살 때 꿈이에요. 그 꿈을 지금까지 단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반드시 정종 회장처럼 부자가 될 것이고, 돈을 벌면 다 베풀고 그렇게 살 것이다. 그걸 단 1시간, 단 1분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이제 대학은 안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가용 운전수 일을 할 때 사장님을 많게는 하루에 차 안에서 10시간을 기다려요. 많게는. 평균 4시간, 5시간을 기다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일 자체가. 어느 날은 이제 처음에는 라디오 듣고 음악 듣고 하다가 보는데, 이걸로는 뭔가 너무 무료하고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좀 발전적인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게 된 겁니다. 집 근처 대여점에, 조그만 대여점이었어요. 한 몇백 권 없었어요. 한 300~400권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여점에서 처음에 이제 한 권 빌려서 읽고, 또 그다음에 한 권 읽어서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독서 습관이 들여가지고 차 안에서 막 2권, 3권을 읽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어떤 책을 읽었냐? 그 21살 때 다들 읽으셨던 노너. 갑자기 조용해지시네. 맹자, 장자, 노자, 소크라테스. 아니, 그 책 대여점에 그런 책이 있어서 읽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거기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조그만 얇은 책 보다가 나중에는 빌릴 게 없어서 이제 그런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니까 나중에는 대여점에 갔더니 더 이상 빌릴 책이 없을 정도로.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대학 4년 과정을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년 동안의 차 안에서의 그 독서 습관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네. 그 어린 시절에 그게 지금 정립인가 전 제대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 의, 예, 지 막 이런 게 딱 들어와 있어요. 예. 그 맹자님이 특히 저에게는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저를 직접 만나질 않더라도 책을 보면 정말 제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느껴요. 그분이 그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이거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마 큰 힘이 될 거예요. 하늘이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암송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거, 이건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살 때는 이제 현역을 가고 싶었는데 학력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만 그때는 현역을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저는 제가 군대도 많이 강의를 다니거든요. 저는 군대를 가도 큰 소리를 쳐요. 공익근무요원인데 군대가 지금 21개월이가 얼마 안 하거든요. 저는 무려 공익근무요원을 28개월을 했어요. 그 군대 가서 큰 소리 친다니까요. 그리고 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꼭 휴전선에 가서 총을 들어야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다. 저는 공익근무요원을 무슨 일을 했냐? 팔당 상수원 아시죠? 팔당댐 있는데 그 물, 팔당댐 그 호수, 그게 서울 경기도 분들의 수돗물이에요. 그 깨끗한 수돗물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낚시꾼들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수영하는 사람들 끄집어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름에요? 저 강원도서부터 여름에는 그 홍수 비가 오면은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산더미 같이 밀려오는데 그걸 여름 내내 하루 종일 쓰레기 건져내는 거.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꼭 휴전선에만 있어야 대단한 거 아니죠? 네, 저도 나라를 지키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25살 봄에 제대를 딱 했는데, 제대하는 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대하면 좀 놀잖아요.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보름. 저는 제대하는 날부터 일을 했어요. 네? 네, 몸에 배서 근질근질거려. 가만히 있으면 근질근질거려. 무슨 일 했냐? 이미 제대하기 2달 전부터 사회 나가면 무슨 일 할까 좀 미리 계획을 했거든요. 제대하자마자 걸레랑 사다리를 들고 다니면서 간판 닦는 일을 했습니다. 간판 세척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아마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서울 경기도에서 했거든요. 간판이 더러운 가게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간판이 더러우면 가게를 딱 들어가죠. 사장님, 간판이 이렇게 더러운데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10,000원만 주십시오. 새 간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떤 젊은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닦아요, 안 닦아요? 2집, 3집 들어가면 한 집이 닦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닦아줬어요. 1층에 있는 간판도 닦고 2층에 있는 것도 닦고 3층에 있는 것도 닦고. 하루에 제가 간판 닦아서 최고 얼마를 벌었냐? 30만 원을 벌었습니다. 좀 더 놀래시라니까요. 좀 다이돌핀을 좀 받으세요. 좀 한 달에 500만 원 벌었습니다. 간판을 닦아도 월 500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라면 닦을 간판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태어났다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나라에 살고 계신 거예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많이 깨끗하죠? 다 제가 닦아놔서 깨끗한 거예요. 미친 듯이 닦았어요. 저 혼자 닦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백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학 나와도 노는 백수들이. 그 당시 제 친구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너네들 왜 찾아왔냐? 자기들도 간판 닦고 싶대요. 취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잘 보니까 제 사촌 동생, 친동생, 제 친구들 전부 끌어들여서 한 10명을 조직을 해서 간판 세척 프랜차이즈 회사를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서울에 25개구를 각 구마다 제가 다 배정을 해줘가지고 우리 애들이 미친 듯이 닦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닦을 데가 없어요. 우리 프랜차이즈 지사장들 대책 회의를 합니다. 얘들아, 큰일 났다. 닦을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죠. 부산 갔다 옵시다. 제주도 갔다 옵시다. 광주 갔다 옵시다. 이거 전국을 다 닦아야 되나? 이거 평생 간판만 닦아야 되나? 얘네들아, 이거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그렇다. 우리 좀 폼나게 살자. 어떻게 해요? 이제부턴 간판 제작을 하자. 지금까지 닦았던 가게에다가 다 스티커 뿌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제작도 한다고 알려봐. 될 것 같아. 그래서 스티커, 그때 회사 이름은 이제 간판 스타였어요. 저희 회사 이름이. 스타니까 스타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판 제작, 간판 세척해서 막 뿌리고 다녔더니 역시나 간판을 내가 들어오죠. 100만 원짜리 간판을 딱 달아줬더니 순이익이 하루에 50만 원이 남더라고요. 간판을 닦을 때는 하루 종일 닦아야 30이에요. 하나 다는데 50만 원. 제가 저기 강남의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그 화해 그 꽃 파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100m짜리 간판을 제가 달아봤어요. 그 간판이 1000만 원짜리인데 그거 하루에 달고 순이익이 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탁월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위기는 기회다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위기는 이거 다들 외우셔야 됩니다. 청취하신 분들도. 제가 3년 전에 만든 말이에요. 위기는 그냥 기회가 아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약자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은요 긍정이거든요. 근데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약자다는 초긍정이에요. 저는 항상 초긍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긍정적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냥 긍정으로 이제 살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초긍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초긍정으로도 안 돼? 그럼 초초긍정. 초초긍정도 약해. 그럼 난 초긍정으로 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간판을 그렇게 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 돈을 잘 벌었습니다. 공익근무원 출신이 거의 뭐 특전사도 힘든 10층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서 막 간판 닦고 제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간판을 만나게 되죠. 나이트클럽 간판. 저하고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만나는 간판인데 이제 첫 번째로 마주쳤죠. 3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고 시커먼 아주 그런 간판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그 간판이 무거운 줄 모르고 평상시처럼 3층까지 사다리를 펼치고 옥상에 후배를 올려보내고 위에 밧줄 내려서 간판 위에 묶고 제가 볼트를 푸는데 덜컹 직감이 이상했어요. 위에선 후배가 막 난리가 났어요. 형 이거 못 내려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떡해 너무 무거워. 야 좀만 더 버텨라. 이 간판은 인간이 내려서는 안 되는 간판이었어요. 크레인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기중기가 해야 되는 거를 저희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여태까지 간판 내리듯이 한 건데 저는 그 후배한테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시킨다는 걔한테.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계속 내리려고 그랬어요. 야 한번 해보자 그래도. 볼트를 두 번째 풀을 때 덜컹하면서 간판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간판이 무거웠으면 3층까지 사다리 펼쳤잖아요. 제가 3층 끝에 매달려 있었고 사다리가 꺾여진 거예요. 이게 90도로 꺾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계속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안 일어나죠. 왜 이러지? 그래도 계속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계속 일어나야 돼. 계속. 자, 깜짝 퀴즈입니다. 왜 고혜성이는 계속 일어나려고 했을까요? 왜? 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박수. 와.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네, 책임감.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선생님들, 아이들,
공무원, 회사원, 연예인, 기업인, 회장님 누구든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저는 기본이에요. 기초.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하려라는 그런 마음. 저는 솔직히 그런 고통이 있고 극심한 상태인데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저는 계속 일어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 내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혜성이라는 사람을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전 제가 아니까. 전 제가 생각해도 야 어떻게 거기서 그걸 계속 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지 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쁜 소리를 해도 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내가 강력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고요. 네. 어쨌든 당시에는 일어나질 못했어요. 한 20분을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계속 울부짖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후배가 막 옆에서 울고 어떻게 형 어떻게 119를 이제 불러놨는데 안 오니까 막 계속 막 울부짖고 막 계속 막 돌아다니니까 아파가지고 막 그 울고 있는 후배한테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나 좀 죽여줘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농담이나 뭐 빈말이 할 수 있겠습니까? 100% 진심으로 죽고 싶었던 거고 누가 날 죽여줬으면 좋겠던 거예요. 고통이 이건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119 와서 그 실려가는 그 안에서도 계속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막 소리 막 울부짖고 눈물은 계속 흘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자마자 이제 진통제를 놔주는데 원래 진통제를 놓으면 고통이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0.00000000001%의 진통제 효과를 못 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고통이 이게 커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양쪽 오른쪽 왼쪽 발 뒤꿈치 뼈를 보여주셨어요. 엑스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양쪽 뒤꿈치가 다 부서졌어요. 가루가 됐더라고요. 그 하시는 말씀이 인간의 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뼈가 발 뒤꿈치 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통제가 안 듣는 게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진통 효과가 없다. 너무 발이 부어가지고 수술을 당장 할 수가 없대요. 이게 가라앉아야 수술할 수 있다 해서 한 약 보름 정도 입원을 하였는데 보름 동안 눈물이 24시간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게 슬퍼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와요. 고통 때문에 계속 흘러요. 계속 죽고 싶었고 잠을 1분을 못 잤어요. 근데 사람이 확실히 진짜 신기하게 보름을 안 자도 살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매일 죽고는 싶었는데 내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절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이 가라앉고 수술을 해서 발등을 찢어서 이제 철심 막 3개 받고 이만한 인공뼈를 그 가루 막 걸러내고 이걸 집어넣고 양쪽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병실에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서 들어오시면서 막 우세요. 아니, 어머니 수술 잘 끝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의사 선생님 만나고 왔는데 막 이렇게 웃으면 너 평생 동안 못 걷는데 하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예?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수술 잘 끝났는데 무슨 소리예요? 계속 우세요. 그 진단 갖고 와라 딱 보니까 연구장애로 돼 있어요. 내가 장애인이야? 내가 못 걷는다고? 눈물이 막 핑 돌고 어머니는 옆에서 우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딱 그래 심정이 그냥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졌다. 딱 그 심정이시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게 쫙 흘러가더라고요. 학교 그만두고 그 고생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정말 하루도 안 쉬고 미친 듯이 일을 했는데 내가 장애인으로 내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왜 이 하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장애인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억울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억울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인드를 그래서 바꿨죠.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 장애인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말 믿지 마세요. 저 걸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퇴원해요. 수술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바로 퇴원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시켜주죠. 제가 난리를 피웠습니다. 나를 못 고치는 이 병원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 퇴원시켜 주십시오. 하도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퇴원을 시켜줬어요. 휠체어 타고 집에 가자마자 무슨 행동을 했냐? 이건 절대로 이제 다른 사람은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만 가능한 겁니다. 서랍에서 한 줄짜리 쇠톱을 찾았어요. 그 쇠톱으로 양쪽 기부스를 썰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걷는다고 해서 합니다. 근데 안 되죠. 수술한 지 뭐 며칠 안 돼. 이게 되겠습니까? 자빠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떠셨겠어요? 기부스를 잘라버렸어. 미쳤냐? 너 왜 이런 짓을 하냐? 계속 도우시고. 반지하 빌라 15평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 방에서 4식구 살았습니다. 그 조그만 15평짜리 반지하에서. 어머니, 저 말리지 마십시오. 저 반드시 걷습니다. 저 장애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걷습니다. 반드시 제가 성공할 겁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어머니는 우셨지만 저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무조건 걷는다.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계속. 처음에는 기어다녔죠.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인대가 다 깨지고 저기에서. 계속 그래도 자빠지고 쓰러지고. 반드시 걷는다. 한 달, 2달, 3달, 4달 계속 방 안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나 걷는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우시고 매일같이 세수 때 얼음찜질 해주시고 계속 6개월이 지나고 계속 미친놈처럼 걸었어요. 무조건 걷다. 이유가 없다. 전 병원 안 갔습니다. 계속 걷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아주 조금씩 이게 좋아지는 걸 제가 느껴요. 네. 조금 좋아지면서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직접. 걷는다 계속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걷는다 하니까 점점 허리가 펴지면서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제가 저를 고쳤어요.